죽을 때까지 누가 나 좀 지켜봐 줬으면 좋겠어요. 남에게 피해 안 주고 사람답게 살다가 가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순자이고 올해 67세입니다. 제 이야기는 2년 전 제가 65이 되던 해, 그러니까 제 삶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던 그 해 가을부터 시작됩니다. 이 이야기는 저와 같은 시니어들이 겪을 수 있는 현실의 어두운 단면을 보여주는 동시에 우리 사회가 노년을 어떻게 돌봐야 할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자 합니다. 부디 제 이야기가 작은 울림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서울에서 평생 교직에 몸담았습니다. 28배 처음 교편을 잡고 칠판 앞에서 아이들의 반짝이는 눈을 마주하며 행복을 느꼈습니다. 아이들이 저를 선생님 하고 부르며 달려올 때마다 제 가슴은 따뜻한 보람으로 가득 찼습니다. 지식과 사랑을 나누는 것이 제 천직이라 믿었습니다. 교실은 제게 작은 우주였고 아이들은 그 우주를 밝히는 별들이었습니다. 36에 결혼하여 남편과 단란한 가정을 꾸렸고 하나뿐인 외동아들 동훈이는 제 삶의 가장 큰 기쁨이자 자랑이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교직에 있는 동안 묵묵히 저를 응원해 주었고 동훈이는 반듯하게 자라 명문대에 입학했습니다. 저는 그저 아이들이 올바르게 성장하고 남편이 건강하게 제 옆을 지켜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제 삶은 마치 잘 짜인 드라마 같았죠. 평범하지만 그 누구보다 안정적이고 행복한 삶이라고 자부했습니다. 정년 퇴직을 하던 날 강당에 모인 아이들은 제게 직접 만든 꽃다발을 안겨주며 선생님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하고 외쳤습니다. 제 눈에는 뜨거운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 삶이 참으로 충만하고 의미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아이들을 가르치고 퇴근 후에는 남편과 함께 저녁 식사를 준비하며 소소한 행복을 누렸습니다. 주말에는 아들과 함께 등산을 가거나 박물관을 찾아다니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은퇴 후에는 남편과 함께 못 가본 유럽 여행도 다니고 남편이 그토록 좋아하던 낚시도 함께하며 여유로운 노년을 보낼 계획이었습니다. 작은 텃밭을 가꾸고 동네 도서관에서 봉사활동을 하며 평화로운 일상을 꿈꿨습니다. 남편은 제게 여보, 이제 당신 하고 싶은 거 다 해. 내가 옆에서 다 도와줄게라며 환하게 웃어주었습니다. 그 미소가 제게는 영원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안정은 한순간에 산산조각 났습니다. 은퇴 후 2년이 지났을 무렵 제 삶을 지탱하던 가장 큰 기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남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청천벽력 같은 소식에 저는 한동안 정신을 차릴 수 없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는 남편의 동료들과 지인들이 끊임없이 조문을 왔지만 제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제 반쪽을 잃은 슬픔은 너무나 깊었습니다. 남편의 빈자리는 너무나 컸고 저는 매일 밤 그의 사진을 붙들고 울었습니다. 함께했던 40여 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의 따뜻한 미소, 다정한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의 온기를 느낄 수 없다는 사실이 저를 더욱 절망하게 만들었습니다. 아파트 거실은 남편의 온기가 사라진 채 싸늘한 빈 공간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저는 마치 살아있는 시체처럼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채 1년도 되지 않아 제게 남은 유일한 희망이었던 외동아들 동훈이마저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들의 죽음은 제게 사형 선고와 같았습니다. 그날 오후 경찰서에서 걸려온 전화 한 통이 제 심장을 찢어놓았습니다. 어머님, 아드님이 사고로.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제 삶의 의미가 송두리째 뽑혀나가는 듯 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것이 고통스러웠고 숨 쉬는 것조차 버거웠습니다. 텅 빈 아파트에서 홀로 남아 저는 그저 죽지 못해 살아가는 유령 같았습니다. 식사는커녕 물 한 모금 넘기기도 힘들었고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멍하니 앉아 창밖만 바라보거나 남편과 아들의 사진을 붙들고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제 방은 어둠 속에 잠겨 있었고 저는 그 어둠 속에서 홀로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아들의 방은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지만 그 방에서 느껴지는 싸늘한 공기는 저를 더욱 질식시켰습니다. 제 손으로 아들의 유품을 정리하는 일은 제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고통이었습니다. 낡은 교복,
어릴 적 그림, 대학 입학 선물로 사줬던 시계 그 모든 것이 제게는 아픔으로 다가왔습니다. 친구들은 위로했지만 그들의 위로조차 제게는 닿지 않았습니다. 힘내라, 시간이 약이다라는 말들은 오히려 저를 더 외롭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가족이 있었고 저는 홀로 남겨진 외로운 노인이었습니다. 늦은 밤 정막이 흐르는 아파트에서 저는 깊은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거실 시계 초침 소리마저 너무 크게 들려왔고 작은 바람 소리에도 깜짝깜짝 놀라곤 했습니다. 이렇게 혼자 살다가 내가 쓰러지면 누가 알까? 아무도 모르게 죽으면 어떡하지? 죽을 때까지 누가 나 좀 지켜봐 줬으면 좋겠어요. 남에게 피해 안 주고 사람답게 살다가 가고 싶어요. 이 생각은 저를 옥죄는 족쇄가 되어 매일 밤 저를 잠 못 들게 했습니다. 고독사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제 현실이 될 수도 있다는 끔찍한 상상에 몸서리쳤습니다. 며칠 동안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집에서 저는 점점 더 깊은 우울감에 빠져들었습니다. 전화벨이 울려도 받을 기운조차 없었고 현관문 밖 세상은 제게 너무나 멀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지인 소개로 어느 해안 도시의 한 고급 실버타운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지인은 제게 마치 구원의 손길처럼 그곳을 설명했습니다. 순자야, 너처럼 혼자 사는 사람에게 딱이야. 유명 호텔에서 운영하는 곳이라 서비스가 최고래. 내가 걱정하는 모든 걸 해결해 줄 거야. 24시간 간호 시스템에 단지 내 병원까지 다 갖춰져 있대. 아프면 바로 돌봐줄 사람이 있으니 걱정할 필요 없어. 친구들도 사귀고 문화생활도 즐기고 내가 꿈꾸던 노년의 삶을 살 수 있을 거야. 죽을 때까지 품위 있게 살 수 있는 곳이지. 유명 호텔이 운영한다는 말에 제 마음은 흔들렸습니다. 호텔이라면 적어도 품격은 지켜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이 생겼습니다. 그들의 이름값이라면 믿을 만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지인이 건네준 팸플릿에는 제 마음을 사로잡는 문구들이 가득했습니다. 호텔식 식사, 24시간 간호 시스템, 단지 내 병원,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 매달 열리는 클래식 공연,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 전문 요양보호사, 상주, 이 모든 것이 제가 꿈꾸던 노년의 삶이었습니다. 외로움과 불안감에 시달리던 제게 그곳은 마치 천국처럼 느껴졌습니다. 팸플릿 속 노인들은 모두 환하게 웃고 있었고 활기찬 모습으로 요가를 하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친구들과 담소를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나도 저렇게 살 수 있을까? 마지막 남은 인생을 저런 곳에서 품위 있게 마무리할 수 있다면 제 마음속 깊이 자리 잡았던 외로움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조금씩 희망으로 바뀌는 듯 했습니다. 저는 그 팸플릿을 밤새도록 들여다보며 그 속의 행복한 노인이 바로 제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마치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발견한 사람처럼 저는 그 팸플릿에 모든 희망을 걸었습니다. 물론 비용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6억 원의 입주 보증금과 월 260만 원의 관리비. 제게 남은 전 재산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평생 모은 돈을 한 번에 쏟아부어야 한다는 생각에 망설여지기도 했습니다. 혹시라도 사기가 아닐까, 내 마지막 돈마저 잃으면 어쩌지 하는 불안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지할 사람 없는 노년의 두려움은 그 어떤 망설임보다 컸습니다. 이 돈으로 죽을 때까지 누군가의 보살핌을 받고 사람답게 살 수 있다면 아깝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서울의 전셋집을 정리하고 제 모든 것을 걸고 그 실버타운에 입주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더 이상 잃을 것도 없다는 절박함이 저를 움직였습니다. 아파트에 남아있는 남편과 아들의 흔적들을 보며 눈물을 흘렸지만 이제는 떠나야 할 때라고 스스로를 다그쳤습니다. 처음 실버타운에 도착했을 때 저는 감동했습니다. 팸플릿 속 그림이 현실이 된 듯 했습니다. 높은 천장, 대리석으로 반짝이는 로비, 그리고 친절한 도우미 직원들이 환한 미소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마치 고급 호텔에 체크인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짐을 옮겨주는 직원들의 손길은 섬세했고 제 방은 깔끔하고 아늑했습니다. 창밖으로는 푸른 바다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베란다로 나가 바다를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여기가 내 마지막 집이겠구나. 참 따뜻하다. 이제 더 이상 혼자라는 생각은 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이제야 좀 살 것 같다. 이제는 안심해도 돼. 바다에서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이 제 마음속 깊은 곳까지 어루만져 주는 것 같았습니다. 옆집 할머니들과 함께 시작한 생활은 즐거웠습니다. 아침에는 넓은 잔디밭에서 순서에 맞춰 태극권을 배웠고, 점심에는 다양한 문화 강좌 중 마음에 드는 것을 골라 수강했습니다. 서예, 꽃꽂이, 심지어 스마트폰 사용법까지 배울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사람들과 어울리며 대화하고 웃는 것이 얼마만인지 모릅니다. 저녁에는 로비에서 열리는 조용한 음악회에 참석해 클래식 음악을 감상했습니다. 식당에선 매일 다른 메뉴의 모던한 플레이팅 식사가 나왔고, 신간 도서가 가득한 도서관도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비로소 인간다운 노년을 보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외로움도 이곳에서는 잠시 잊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 이 정도면 내 마지막 선택이 틀리지 않았어. 이 돈을 쓰길 잘했어. 이제 정말 행복해질 수 있을 거야. 저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이 천국은 3개월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마치 동화 속 행복한 결말이 갑자기 현실의 차가운 벽에 부딪히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꿈꾸던 완벽한 노년의 삶은 서서히 그리고 잔인하게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달콤한 약속들이 하나둘씩 거짓으로 드러나면서 저는 다시금 깊은 절망의 늪으로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가진 전 재산이 저를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었습니다. 처음 실버타운에 입주했을 때 저는 매일 아침 식당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뷔페식으로 차려진 식사는 신선한 샐러드, 따뜻한 스프, 다양한 한식과 양식 메뉴, 그리고 신선한 과일과 디저트까지. 셰프가 직접 나와 오늘의 메뉴를 설명해 주기도 했죠. 하지만 한 달이 지나자 미묘한 변화가 감지되기 시작했습니다. 신선했던 해산물은 사라지고 고기 반찬은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반찬 가짓수도 줄어들었고 맛도 현저히 떨어졌습니다. 급기야 2달째부터는 점심 식사가 김밥 한 줄과 국 한 그릇으로 대체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가끔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반복되자 식당은 매일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찼습니다. 유명 호텔에서 운영한다더니 이게 호텔밥이야? 우리 돈 내고 이런 걸 먹어야 해? 늙은이들한테 이래도 되는 거야? 나는 매일 이렇게 김밥만 먹다 죽을 것 같아. 매달 260만 원씩 관리비를 내는데 김밥 한 줄이 말이 돼? 이건 노인 학대야. 당장 책임자를 불러와. 식당은 매일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애써 외면하려 했지만 제 눈앞에 놓인 초라한 식사를 보며 불안감이 스멀스멀 피어났습니다. 며칠을 굶다시피 했습니다.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지만 그 초라한 밥을 먹고 싶지 않았습니다. 관리사무소는 위탁급식업체가 바뀌었다고 했지만 그 설명은 납득하기 어려웠습니다. 업체가 바뀌었다고 해서 식사의 질이 이렇게까지 급격히 나빠질 수 있을까요? 입주자들의 항의가 거세지자 관리사무소는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만 반복할 뿐 실질적인 개선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직원들은 점점 불친절해졌고 저희를 귀찮아하는 눈치였습니다. 제가 식사 문제로 직원에게 직접 따져 물었습니다. 저기요, 식사가 너무 부실한 것 아닙니까? 유명 호텔이라고 해서 믿고 왔는데 이게 뭡니까? 저희가 낸 돈이 얼만데요? 저희는 매달 260만 원씩 꼬박꼬박 내고 있습니다. 직원은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도 않고 건성으로 대답했습니다. 어르신, 저희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불만 있으시면 다른 곳으로 가시면 됩니다. 저희가 강제로 붙잡는 것도 아니고요. 어르신 한 분 때문에 다른 어르신들 식사까지 지연될 수는 없습니다. 저희는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제공할 뿐입니다. 그들의 태도에 저는 더욱 분노했습니다. 제가 평생 교사로 존경받으며 살았는데 이제는 한낱 늙은이 취급을 받는다는 사실이 비참했습니다. 다음 문제는 병원이었습니다. 안내 팸플릿에는 분명 단지 내 병원이 있다고 명시되어 있었지만 제가 입주한 후에도 병원 건물은 여전히 공사 중이었습니다. 가끔 몸이 좋지 않아 병원을 찾으면 직원들은 아직 허가가 안 나서 공사 중이라고 둘러댔습니다. 아니, 병원이 있다고 해서 여기 왔는데 언제까지 공사만 할 겁니까?
저희는 아프면 어디로 가야 합니까? 응급 상황이라도 생기면 어쩌라는 겁니까? 늙은 몸으로 매번 외부 병원까지 나가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이러다 죽으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혹시 병원 허가가 안 난 게 아니라 아예 병원을 지을 계획이 없는 것 아닙니까? 이거 사기 아닙니까? 입주자들의 불만이 쏟아졌지만 관리사무소는 최대한 빨리 개원할 수 있도록 노력 중이라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저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은 예측할 수 없는 법인데 응급 상황이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병원 개원은 기약 없이 미뤄졌고 저희는 아파도 제대로 된 진료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작은 감기라도 걸리면 불안감에 밤잠을 설치곤 했습니다. 며칠 전에는 옆집 할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셨는데 병원이 없어 외부 구급차를 부르느라 한참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제 불안감은 더욱 커졌습니다. 더 큰 문제는 간호 시스템이었습니다. 안내 팸플릿에는 24시간 간호 인력 상주라고 되어 있었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밤이 되면 간호사는커녕 도우미 직원조차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24시간 간호 인력이 있다더니 왜 우리 층엔 아무도 없어요? 밤에 아프면 어떡합니까? 저희는 노인이라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데 이거 다 거짓말 아닙니까? 저희가 낸 돈이 아깝지도 않습니까? 저희는 정말 죽을 수도 있어요. 간호사요? 오전만 근무하시고 퇴근하셨어요. 밤에는 비상 연락망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저희도 퇴근해야죠. 저희도 사람이잖아요. 밤새도록 어르신들 옆에 붙어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너무 많은 걸 바라시는군요. 그 정도는 어르신들께서 감수하셔야죠. 비상 연락망이라니. 제가 아파서 쓰러지면 누가 제 핸드폰을 찾아 전화를 걸어줄 수 있을까요? 저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광고와 계약서엔 분명 24시간 간호, 단지 내 의료 시스템이 있다고 명시돼 있었지만 현실은 그림의 떡이었습니다. 제가 가진 전 재산을 털어 들어온 이곳이 사실은 허울뿐인 곳이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사기였다는 끔찍한 생각이 제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저는 매일 밤 불안감에 시달리며 잠 못 이루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관리사무소에 정식으로 항의했고 구체적인 개선 계획과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관리사무소는 내일 중으로 연락드리겠다고 약속했지만 며칠이 지나고도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전화는 받지 않았고 직접 찾아가도 담당자는 자리에 없다는 말만 들려왔습니다. 저는 점점 더 큰 불안감과 함께 배신감마저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제 마지막 희망이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른 입주자들에게도 이 상황을 알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가 평생 모은 돈을 다 털어 넣었는데 이렇게 버려져도 되는 거예요? 저는 어젯밤에 죽을 뻔했습니다. 응급벨을 눌러도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우리가 힘을 합쳐야 합니다.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 없어요. 우리가 낸 돈이 얼만데 이렇게 당해야 합니까? 제발 우리 모두 나서서 싸웁시다. 이대로 죽을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대부분의 입주자들은 이미 지쳐 있었고 싸울 의지조차 없어 보였습니다. 어차피 안 될 거야. 그냥 포기하는 게 편해. 젊은 사람들도 못 이기는 걸 우리가 어떻게 이겨. 괜히 나섰다가 더 큰 피해만 볼 거야. 그냥 조용히 있는 게 상책이야. 라는 말들이 제 귀에 들려왔습니다. 그들의 체념 섞인 눈빛을 보며 저는 더욱 고통스러웠습니다. 홀로 싸워야 한다는 막막함에 저는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 밤 이순자는 심한 현기증과 구토를 느꼈습니다.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탓인지 아니면 불안감 때문인지 몸이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숨이 막히고 손발이 차가워졌습니다. 식은땀이 비오듯 흘렀고 눈앞이 흐릿해졌습니다. 이러다 정말 죽겠구나 하는 공포감이 밀려왔습니다. 겨우 몸을 가누어 벽에 달린 비상 호출벨을 눌렀습니다. 삑- 하는 소리가 크게 울렸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5분, 10분, 20분이 지나도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침대에서 떨어질 듯 위태롭게 몸을 뒤척였습니다. 목은 탔고 온몸의 기운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 짧은 시간이 제게는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겨우 정신을 차리고 침대 옆 협탁에 놓인 핸드폰을 찾아 손을 뻗었습니다. 손이 덜덜 떨려 겨우 핸드폰을 잡고 흐릿한 시야로 관리실 번호를 찾아 전화했습니다. 몇 번의 신호음 끝에 겨우 직원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관리실입니다. 저 203호 순자인데요. 제가 너무 아파요. 응급벨을 눌렀는데 아무도 안 와요. 제발 좀 와주세요. 저 이러다 죽을 것 같아요.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제발요. 제 목소리는 겨우 기어들어가는 소리였습니다. 그제야 직원이 당황한 듯 지금 바로 올라가겠습니다. 하고 소리쳤습니다. 5분쯤 지났을까 직원이 허둥지둥 제 방으로 올라왔고 제 상태를 확인한 후 저를 부축해 응급실에 데려갔습니다. 하지만 더 기가 막힌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저를 병원에 데려간 직원은 응급실 접수를 마치자마자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이제 비번이라 집에 가야 합니다. 여기서 기다리시면 의사 선생님이 오실 겁니다. 보호자분께 연락드리세요.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저희도 퇴근해야죠. 밤새도록 어르신들 옆에 붙어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는 저를 혼자 응급실에 남겨두고 돌아가 버린 것입니다. 낯선 병원 응급실 침대에 홀로 누워 저는 망연자실했습니다. 제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6억 원을 내고 들어온 곳에서 저는 죽음의 문턱에서조차 홀로 버려졌습니다. 여기 진짜 사람이 사는 곳 맞나요? 내가 여기서 쓰러져 죽어도 아무도 모를 것 같아요. 돈 내고 들어온 감옥인가요? 나는 대체 뭘 믿고 이곳에 온 걸까? 내 아들 남편이 살아있었더라면 내가 이렇게까지 당하지는 않았을 텐데 누가 나 좀 도와줘요, 제발. 제 입에서 터져나온 말은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제 인생의 마지막 희망이라고 믿었던 곳이 사실은 저를 더욱 깊은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곳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병원 침대에서 밤새도록 울었습니다. 응급실에서 홀로 밤을 지새운 후 저는 즉시 실버타운으로 돌아와 계약 해지를 요청했습니다. 병원도 없고 식사도 제대로 안 나오며 긴급 상황에서도 아무도 구조하지 않는 이곳에 더 이상 있을 수 없습니다. 당장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을 돌려주세요. 어젯밤 제가 죽을 뻔했습니다. 이대로는 못 살아요. 제가 낸 돈이 얼만데 이렇게 저를 방치할 수 있습니까? 제 목소리에는 분노와 함께 단호함이 실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답은 제게 또 한 번의 좌절을 안겨주었습니다. 계약 해지는 불가하며 위약금 약 3억 원이 발생합니다.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어르신께서 직접 서명하신 내용입니다.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저희는 규정대로 처리할 뿐입니다. 직원은 차가운 얼굴로 계약서의 작은 글씨를 가리켰습니다. 제가 미처 확인하지 못했던 독소 조항이었습니다. 제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6억 원 중 3억 원이 위약금으로 사라진다는 사실에 저는 망연자실했습니다.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저는 다시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다.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고 법적 절차를 밟으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운영사는 회신은커녕 전화조차 받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철저히 저를 외면했습니다. 제 보증금 6억 원은 묶였고 저는 갈 곳 없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짐도 풀지 못한 채 저는 그 실버타운 안에서 유령 같은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매일 밤 텅 빈 방에서 저는 벽을 보고 울었습니다. 내가 왜 이런 곳에 왔을까?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할까? 내 돈은 다 어디로 간 걸까? 왜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 걸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기에 이런 고통을 받아야 하는 걸까? 수많은 후회와 자책이 저를 덮쳤습니다. 저는 복도에서 말없이 밥솥을 끌어안고 걷는 한 할머니를 보았습니다. 할머니의 굽은 등과 힘없는 발걸음은 마치 제 모습 같았습니다. 식당 밥 못 먹겠어서 내가 그냥 밥해 먹어요. 여기 밥은 영 먹을 수가 있어야지. 늙은 몸으로 뭘 더 바라겠어요. 그냥 이렇게 살다 가는 거지 뭐. 우리 같은 늙은이들은 죽을 날만 기다리는 신세라니까. 할머니의 말에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대부분의 입주자가 각자 밥솥을 샀다고 했습니다. 식당은 텅 비었고 로비에는 곰팡이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병원은 여전히 허가가 나지 않았고 한때 활기 넘치던 문화 프로그램은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고급 실버타운은 이름만 남았고 돌봄 없는 방치된 노인주택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입주자들이 단체로 항의했지만 운영사는 우린 법적 책임이 없다며 묵살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복지시설이 아닌 단순한 주택임대 사업자라고 주장했습니다. 입주자들은 주택 소유권을 갖고 있었지만 공동주택이 아니라서 대표 회의도 관리비 명세 요구도 할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법원도 복지시설은 운영 주체의 재량에 맡기는 게 원칙이라며 운영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법의 보호조차 받을 수 없다는 사실에 저는 절망했습니다. 저는 다른 입주자들에게 알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가 평생 모은 돈을 다 털어넣었는데 이렇게 버려져도 되는 거예요? 저는 어젯밤에 죽을 뻔했어요. 응급벨을 눌러도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우리 모두 힘을 합쳐야 합니다.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어요. 우리가 낸 돈이 얼만데 이렇게 당해야 합니까? 제발 우리 같이 싸워요. 이대로 죽을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대부분의 입주자들은 이미 지쳐 있었고 싸울 의지조차 없어 보였습니다. 어차피 안 될 거야. 그냥 포기하는 게 편해. 젊은 사람들도 못 이기는 걸 우리가 어떻게 이겨? 괜히 나섰다가 더 큰 피해만 볼 거야. 그냥 조용히 있는 게 상책이야. 라는 말들이 제 귀에 들려왔습니다. 그들의 체념 섞인 눈빛을 보며 저는 더욱 고통스러웠습니다. 홀로 싸워야 한다는 막막함에 저는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저는 실버타운의 문제점을 널리 알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어디에 어떻게 알려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인터넷 사용도 서툴렀고 아는 기자도 없었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어. 나 말고도 분명히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있을 거야. 이대로 포기하면 안 돼. 저는 작은 희망의 불씨를 되살리려 애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TV 뉴스에서 비슷한 사례를 다룬 프로그램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와 같은 피해를 본 노인들이 용기를 내어 세상에 자신들의 이야기를 알리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을 보며 저는 큰 용기를 얻었습니다. 나도 할 수 있어. 내 이야기를 세상에 알려야 해. 저는 곧바로 방송국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십 번의 시도 끝에 겨우 한 방송사의 담당 기자와 연결될 수 있었습니다. 기자는 제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는 저를 직접 찾아와 실버타운의 실태를 취재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다른 입주자들의 증언도 확보하고 실버타운 운영사의 불법적인 행태를 파헤쳤습니다. 기자의 취재가 시작되자 운영사는 당황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그들은 저를 회유하려 했고 심지어 협박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제 뒤에는 진실을 밝히려는 기자와 저와 같은 고통을 겪는 다른 입주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실버타운의 실태를 고발하는 뉴스가 방송되었습니다. 전국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고급 실버타운의 이면에 숨겨진 추악한 진실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방송 후 저와 다른 입주자들에게는 전국 각지에서 응원의 전화와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변호사들은 무료 변론을 자처했고 시민단체들은 저희를 돕기 위해 나섰습니다.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언론의 관심과 사회 각계각층의 도움 덕분에 저희는 운영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습니다. 길고 지루한 법정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운영사는 온갖 편법과 술수를 동원하여 저희를 괴롭혔지만 저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법정에 나가 저희의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때로는 지치고 힘들었지만 서로를 격려하며 버텼습니다. 결국 법원은 저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운영사는 불법적인 행태를 인정하고 입주자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주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계약서의 독소 조항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변호사님은 제게 어르신 계약서에 명시된 위약금 조항 때문에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기는 어렵습니다. 게다가 실버타운을 지은 시공사 중 많은 회사가 이미 부도가 나서 자금 회수가 어렵습니다. 최대한 노력했지만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5천만 원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6억 원 중 5억 5천만 원이 사라진다는 사실에 저는 다시 한번 절망했습니다. 법정에서 승소 소식을 듣고 뜨거운 눈물을 흘렸지만 그 눈물은 기쁨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억울함과 허탈함이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큰 돈을 이렇게 허무하게 잃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저는 실버타운을 나와 작은 월세방으로 옮겼습니다. 6억의 보증금 중 겨우 5천만 원만을 돌려받았지만 저는 더 이상 화려한 삶을 꿈꾸지 않았습니다. 평생 모은 돈을 한순간에 잃을 뻔했던 경험은 제게 큰 교훈을 주었습니다. 이제 저는 돈보다 더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적인 존엄성과 따뜻한 관심 그리고 서로를 보듬어주는 연대였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남은 5천만 원으로는 서울에서 제대로 된 거처를 마련하기도 힘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죽음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작은 월세방이지만 이곳에서 저는 실버타운 사람들과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요양보호사의 도움을 받아 하루 2끼 밥을 먹고 주 1회 병원에 가며 건강을 돌봅니다. 더 이상 화려한 삶은 아니지만 이곳에는 진정한 평화가 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지만 저는 그들과 다른 세상에 살고 있다는 생각보다 저 역시 이 사회의 일원이라는 소속감을 느낍니다. 그래도 다행이에요. 적어도 응급벨 누르면 이번엔 누군가 오니까요. 실버타운에서 만난 사람들이 있어 혼자 죽지는 않을 테니까요. 이게 제가 바랄 수 있는 전부인 것 같아요. 더 이상 뭘 바라겠어요. 제발 이 이야기가 널리 퍼져서 다른 어르신들은 저와 같은 고통을 겪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노인들도 인간답게 살 권리가 있잖아요. 외롭고 아파도 최소한의 돌봄은 받아야 하잖아요. 제발 우리 사회가 이 문제에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겪은 이 아픔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